안녕하세요. 사연 누리고입니다.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의 재미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니 꼭 한번 눌러주세요. 저는 광고회사의 대표이사로 경제적으로 충분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부를 축적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회사를 키우셨나요? 지금의 부를 만들기 위해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세요. 등등 많은 조언을 구하거나 저를 멘토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지요. 물론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저에게 배울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사실은 저의 인생에서 성공은 한 번뿐이었고 실패와 좌절이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1인 개인 사업자로 시작하면서 3년간 생활비를 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까먹기도 하였고 와이프의 적금도 가져다 쓴 적도 있죠. 그렇게 젊은 나이에 사업을 도전하다 보니 사업자 변경만 4번을 하였고 광고주와 술을 마시다가 간질환으로 병원에 입원을 수시로 하게 되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쟁 속에서도 사랑은 피어난다고 했죠. 저에게도 와이프의 임신 소식이 전해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을 내고 사는 원룸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에게 아이를 나중에 낳자고도 말을 했지요. 와이프는 출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이제 30대 후반인데 더 이상 미루게 되면 자기도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오려 하네요. 그 선택이 뜻하지 않은 인생의 전환점이었나? 와이프가 천사인지 아니면 어려운 시기에 저희에게 찾아온 딸아이가 행운의 증표인지 모르겠지만 딸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 점점 사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딸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였던 시기에 저희는 방 2칸의 빌라 전세로 이사를 하였고 월 고정 수입도 400만 원 정도가 되었지요. 회사의 직원도 7명이나 되었고 첫 법인 사업체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딸아이가 고등학생 시기에 첫 내 집 마련에 성공하였고 방 5칸에 화장실 3개의 고급 주택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직원은 무려 60명에 달했으며 연 매출은 500억을 웃돌았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시기에 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고 동반자인 와이프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시절의 와이프의 폐결핵을 알았고 이미 전이가 많이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대 시절에 인구 10만 명당 63.2명이라는 낮은 확률의 폐결핵이라니. 이제 살만하고 떵떵거리며 살 일만 남았는데 죽어라 고생만 한 와이프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와이프가 세상을 떠날 시기에 저와 딸아이에게 남긴 말이 있었어요. 지금도 와이프의 말을 새기고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세상에 소중한 것은 많을 거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야.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 돈 중요하지.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 그리고 하려는 일을 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돈이지. 하지만 그 돈을 인정하고 가치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사람이 어떻게 돈을 쓰냐에 따라 의로운 돈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딸과 당신은 사람이 되고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와이프의 마지막 말은 저희 집안의 가훈이자 계명이 되었지요. 직원 채용에 있어 학벌을 우선시하였던 저는 그 후로 직원 연수기간을 두어 인성을 보고 뽑는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인사고가에서도 동료들의 평판과 자세를 위주로 하였습니다.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와이프가 하늘에서 지켜준 건지 회사는 점점 더 커져갔고 해외에 지사를 2군데나 두고 종합 직원 수는 35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는 20대 후반의 결혼 정년기가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와이프 대신 저의 곁을 든든히 지켜주던 딸아이가 문득 저에게 와서는 아빠 나 결혼하는 것은 어떨까? 하고 묻는 겁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처럼 멍했지만 곰곰이 생각하니 딸도 이제 성인이 되어 가는구나.
이제는 아빠의 가정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어 나아갈 나이가 되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아이에게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지. 나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우리 딸 결혼할 배필은 딸이 선택하지만 그 남자가 참으로 딸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시험을 하는 일은 아빠에게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 라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골라내게 만들면 절대 안 되었지만 딸아이 남자만큼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정말 딸아이를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 말이 오가고 얼마 후 딸아이가 저에게 결혼 생각을 가지게 만든 남자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몰려오더군요. 서운함과 함께 그 남자에 대한 궁금증에 잠을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야? 집안은 어떻고? 모아둔 돈은 있고? 궁금한 것들 투성이었죠. 그때 와이프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와이프의 말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 즉시 딸아이에게 아빠가 몇 가지 그 남자를 알아보아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확답을 받은 후 그 남자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딸아이보다 5살이나 많은 1인 여행사를 운영 중에 있더군요. 저희 회사와 거래를 하는 여행사도 몇 군데 있기에 저는 여행사 대표들에게 남자에 대해 알아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반전이라면 반전이고 뭔가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인 여행사라서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였는데 여행업계에서는 알아주는 청년이었더군요. 우리나라 굴지의 하나 여행사 대표는 그 청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의 에피소드도 말을 해주더군요. 한 스페인 노부부의 관광 상품으로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담당자가 그 남자였나 봐요. 이 에피소드는 들은 이야기를 약간의 픽션을 넣어 써보겠습니다. 스페인 노부부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를 보려고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스타일의 노부부는 아닌 모양이었어요. 여행사에서 패키지로 묶어서 하는 여행은 불필요한 상업적인 여행 코스가 중간중간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이 여행 코스도 당연하게 이런 코스들이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뜬금없이 노부부를 별도로 자유여행으로 돌려 직접 관광 가이드를 하였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계약되어 있는 인원수를 채워야 하는 상황인데 그 남자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보게 된 것과 더불어 노부부의 여행 비용을 해지하여 이 남자가 따로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경위서를 보고 문책을 하려고 하였는데 경위서 내용이 가관이었다고 합니다. 내용인 즉슨 여행의 목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고객분들은 이 여행에서 목적을 찾을 수 없기에 제가 이 고객들을 여행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을까요? 회사라는 조직에서 그 조직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사고로 회사에서 나오게 된 청년은 라이벌 격인 모두 여행사로 이직을 하였다고 하네요. 모두 여행사에서는 더 가관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패키지 여행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 노부부 몇 분을 미리 사전에 연락을 취해 따로 여행 스케줄을 짜서 편취하는 수법을 쓴 겁니다. 이런 파렴치한 놈이 있나 싶은 생각이 절로 나오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딸아이에게 접근을 했는지 화가 나기 시작했고 딸아이에게도 정말 실망을 하게 되었지요. 더 지켜볼 것도 없이 딸아이에게 절대 안 된다고 당장 통보를 하려고 하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1인 여행사를 차려서 여행업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뭐지? 지금처럼 여행업계에 소문이 나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을 텐데 도대체 바보인 건지 아니면 뭔가 꿍꿍이가 있나? 그래 딸 아이가 선택한 남자인데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그 남자의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60대 남성과 20대 후반의 딸아이의 30대가 되기 전단 둘이 떠나는 여행으로 하여 추천을 받고 싶다고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연락을 취하면 몇몇 나라와 추천 리스트를 금액과 동시에 보내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상하게도 이 남자는 저에게 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건지 가족 관계와 함께 딸과의 관계, 그리고 건강 상태를 묻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살다 이런 여행사는 처음 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돈을 얼마만큼 쓸 계획인지 알아보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 끝까지 가보자 하는 생각으로 약간의 거짓으로 작성하게 되었지요. 60대 남성으로 딸과는 서먹서먹한 사이이며 얼마 지나지 않아 딸아이는 결혼을 하는데 제가 몸이 아파서 결혼식을 참석할지 못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딸과의 여행을 생각했다고 이렇게 짧게 써서 보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그때 딸아이가 봤으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고 했을 겁니다. 그렇게 메일을 보내고 수신 확인은 되었는데 답장이 오지 않고 있어 이 사람이 장난으로 알고 그냥 넘기는 건가? 돈이 없어 보여서 무시하는 건가? 완전 돈만 생각하는 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무렵 저녁이 되어서야 답 메일이 왔는데 뭔지 모르게 잘 못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메일 내용은 우선 위로의 말로 시작하였습니다. 멋있는 한국의 아버님, 이제까지 자식 되시는 딸님을 훌륭하게 키워 오셔서 존경스럽고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이 될 여행일지도 모르는 여행을 저희 여행사에 문의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행사에서는 아버님이 원하시는 맞춤형 상품은 없습니다. 다만 아버님의 상황에 맞는 여행 상품을 이제부터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었다면 좋은 곳과 좋은 음식으로 따님과의 추억을 빛내드리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3박 4일의 국내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그 아래 여행 상품 3가지 종류가 소개되어 있더군요. 여행 상품 3가지 모두 정말 저를 위한 맞춤형 여행이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공감이 가고 배려가 묻어나는 상품 내용이었어요. 특히 딸아이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배려한 식당과 저녁 산책로까지. 제가 여행 계획을 짜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짜기 힘들 정도로 잘 짜여져 있었죠. 그런데 다들 아실 겁니다. 여행사는 다수를 위한 여행 상품을 다수에게 팔아야지 돈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개인을 위한 여행을 짠다면 여행사의 수익은커녕 존폐 위기가 있을 게 확실하거든요. 한참을 상품에 빠져보고 있는데 이 사람을 시험해봐야겠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메일 답장에 당신이 뭘 안다고? 나는 딸 아이와 해외여행을 원하고 남들이 다 아는 좋은 장소 화려한 곳을 가고 싶다고. 혹시 내가 돈이 없어 보여서 무시하는 거냐고? 이 여행사 정말 못 쓰겠다고 하면서 험한 말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메일을 보내가 이틀이 지나 답변 메일이 왔습니다. 우선 아버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여행사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단지 저희 여행사에서 국내 여행을 말씀드린 이유는 여행 중 혹시라도 건강이 악화가 되신다면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보다는 국내가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따님과 마지막 여행이 아닌 처음 여행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즐기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고객님,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지금 고객님과는 어울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님께서 그런 표현을 듣고 같이 여행을 하신다면 어떠한 생각이 들거라 생각되십니까? 설사 정말 마지막 여행이라고 하시더라도 따님께서 후회와 아픔으로 기억되는 여행이 되시지 않기를 바라는 저희 여행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상품을 짜보았습니다. 주제 넘었다고 하신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자식이 커서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을 부모님들께 보여 자랑하려고 하면 부모님들은 자리에 없으시다는 겁니다. 자녀분께 후회와 아픔을 남겨주시지 마시고 기쁨과 교훈을 주시는 여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따님의 손을 잡고 결혼식에 들어가시리라 저희는 확신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저희는 따님의 결혼 1주년 가족 여행을 50% 감액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일을 읽고 눈시울이 젖어들었습니다. 특히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부모가 보지 못한다는 문구에서 와이프의 얼굴이 떠올랐고 딸 아이의 얼굴이 그려졌습니다.
도대체 이 여행사는 뭐지? 아니, 이 남자는 뭐지? 돈을 벌겠다는 거야? 소설 속 주인공이 되겠다는 거야? 점점 이 남자에 대해 궁금한 점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핸드폰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보기로 마음을 먹고 잠시 와이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딸아이가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을 얼마나 보고 싶었어? 내가 보기에는 우리 딸은 정말 멋진 사람이 되었다고 보는데 당신이 보기에는 어때? 그리고 우리 딸아이 옆에 정말 멋지고 괜찮은 사람이 지켜주는 날 나도 당신에게 사람이 되었다는 걸 자랑하러 가고 싶네. 다음날 핸드폰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기분 나쁜 목소리가 아닌 온화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고객님 메일에서 보신 거와 같이 저희 여행사는 단지 여행 상품만 파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실망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좋은 상품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객님의 시간을 따님과 공유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고 싶어하는 여행사라는 것은 약속드립니다. 군더더기 없는 말, 그리고 영업성 멘트가 아닌 진심을 담아져 있는 말 속의 힘. 이 사람은 지금 진심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핸드폰을 통화해서도 촉히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고 그래도 당신들이 어떤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 상품을 파는 건데 고객이 원하는 것을 더 해줘야 하는 것 아니야? 네, 맞습니다. 고객님께서 지불하신 금액으로 저희도 수익을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회사가 아무리 작다 하여도 경영 철학으로 내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고객을 돈으로 생각하지 말 것. 두 번째, 여행을 소중한 추억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할 것. 세 번째,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가는 여행을 기획할 것. 등 어디서 개똥 철학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개똥 철학에서 나오는 진심은 정말 무시하기가 뭐할 정도로 단호하였으며 특히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간다는 철학의 아내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이 우선인 세상이 되고 그런 세상이 만들어가기 위한 사람과 사람의 만남. 아내가 딸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이라는 게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남자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에 내가 한번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도 되냐고 하였고 이 남성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사무실에 방문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 큰 마음을 먹은 저는 딸아이에게는 비밀로 하고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도심의 번화가를 지나 한적한 동네의 4층 건물의 지하 1층에는 자동차용 용품을 파는 가게가 있었고 2층은 노래방, 3층과 4층은 사회적 기업으로 보이는 회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고 이젤로 여행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수줍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에서 저는 잠시 멈칫하게 되었습니다. 지하 냄새와 함께 눈에 들어온 것은 누가 봐도 아마추어가 칠한 페인트 자국 그 페인트 위에 사람이 좋아하는 여행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저의 사업 초창기 모습을 아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의 처음 사업자명이 사람이 만든 광고였기 때문에 문구를 적은 사장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렴풋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서는데 벽면에 여러 문구와 전단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이기에 행복합니다. 축복은 현재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찾아주신 발걸음에 기쁜 일이 가득하시길. 뭔가 여행사 문구보다는 자선단체 느낌의 글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전단지도 여행 홍보 전단지보다는 후원 전단지와 쉼터 전단지가 이쁘게 진열이 되어 있는 것이 영락없는 자선단체였습니다. 지하 복도 계단을 지나 철문을 열어보니 이건 사무실이 아니라 쉼터에 가까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니, 이럴 거면 여행사보다는 자선단체를 만들지 왜 여행사를 하는 거지 하는 의문을 품고 아픈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남루한 옷차림과 더불어 일부러 쩔뚝거리는 연기를 하며 들었었죠. 그때 책상에서 일어나 나에게 반갑게 다가오며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이 남자. 키는 180 정도의 깔끔한 니트를 입고 밝은 미소로 나에게 다가오는데
왠지 모를 친근감과 안도감이 몰려오는 것이 마치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첫 인상으로는 딸아이가 호감을 가질 만한 외모구나 하고 납득이 되었지요. 그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대뜸 식사를 하셨나요? 안 하셨으면 지금 제가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가려는데 같이 가주셨으면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저는 이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저로서는 사람의 말이 담고 있는 숨은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늦은 점심을 하려고 한다는 말은 즉 나에게 미안함을 유도시켜 이 제안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고 주셨으면 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은 말 그대로 당신의 선택으로 이 다음이 만들어 진다는 책임 회피성 발언일 거다. 거기다 마지막으로 괜찮으시죠? 묻는 것은 앞으로 당신과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나에게 주는 것처럼 느끼게 하려는 수작이지. 이렇게 저 나름의 분석이 끝나고 그래 내가 한번 장단을 맞추어 주지. 라는 생각으로 식당으로 향하였습니다. 일부러 더 불편하게 느껴지도록 다리는 심하게 저는 연기도 계속되었지요. 식당에 도착해서 잠시만요 하면서 저를 밖에다 잠시 세우고 안에 들어가 식당 주인과 몇 마디 하고 저를 인도하여 자리에 앉히는 모습이 뭔가 이 사람도 계획을 짜고 일을 꾸미는 구나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더욱더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하면서 이 남자의 행동을 더 분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고객님 여기는 저의 단골집이기도 하지만 김치찌개가 정말 일품이에요 하면서 김치찌개를 주문하였고 식당 주인은 그것을 시킬 줄 알았다는 듯이 김치찌개와 밑반찬을 테이블에 세팅하기 시작했죠. 아주 익숙한 행동이었고 눈빛은 저와 이 남자를 원망하는 눈빛을 읽을 수 있었지요. 그렇게 식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숟가락을 들고 맛을 보기 시작하였는데 정말 김치찌개는 남자의 말대로 어디에서 빠지지 않는 맛이 생각보다 괜찮은 식당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맛을 음미하며 먹고 있는데 앞에서 식사를 하던 남자는 배고픈 것은 가짜였는지 먹는 것이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남자가 씩씩하게 밥도 먹고 해야 남자답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별로였는데 핸드폰이 울리면서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이었죠. 저는 이때다 싶어 식당 주인에게 여기 이 남자 자주 오나요? 넌지시 물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면 아이고 말도 마세요. 오늘 점심만 3번째 오는 겁니다. 아까 먼저 와서 점심 먹었다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들도 참 너무하지. 젊은 총각이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저녁에는 대리 운전하고 낮에는 여행사다 가이드 한다고 열심히 돈 버는데 그저 공짜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찾아오면 저 청년은 어떻게 돈을 모으라는 말인지. 어르신도요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너무 공짜 밥 좋아하지 마세요. 어렵게 살아가는 총각이에요. 아니 이 남자는 뭐지 오늘 점심만 3번째에다 정말 자선사업이라도 하는 건가? 왜 나에게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한 거지? 도대체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머리는 복잡하게 돌아가고 이 남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의문이 배가 되어 다시 사무실로 왔을 때 여행을 하였던 고객이었던 모양인데 씩씩거리며 잡아먹을 듯이 남자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구석에서 들어보기로 하고 조용히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 순진한 우리 어머니 꼬셔서 여행을 가라고 해서 어머니가 여행 가서 돌아가셨잖아. 당신이 여행 가라고 말만 안 했어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건강히 사실 수 있는 분인데 당신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야? 당장 계약금 환불하고 손해배상 청구 비용으로 1억 정도 생각하는데 괜히 시끄럽게 법정 싸움하지 말고 합의로 끝내자고. 한참을 혼자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면 말하는 사람이 조금 누그러지자 남자가 말을 했습니다. 혹시 여행을 할머님 혼자 가셨나요? 그럼 혼자 가지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제가 기획해드린 여행 코스는 아들과 함께 가는 요양병원 투어였는데 아드님은 끝내 같이 안 가셨네요.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 내가 왜 놓친 애랑 둘이 여행을 가냐고?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계약금과 위자료 내놔. 아니면 신고할 거야. 멱살이 잡힌 남자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을 옴조리며 책상으로 가서 편지 한 통을 꺼내와서 화를 내는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할머니께서 혹시라도 찾아오시면 주시라고 남기신 편지입니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계약금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고소를 하시는 것도 신고를 하시는 것도 다 당신의 선택이니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조용히 창밖을 보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뭔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화를 내던 사내가 편지를 읽고 나서 편지를 구겨버리고 미친 듯이 소리를 치며 밖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편지 내용이 너무나 궁금해 조용히 편지를 들고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와 차분한 마음으로 편지를 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무래도 이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는구나. 요즘 사업이 어려워져서 힘들어하는데 옆에서 아무런 도움이 못 되고 짐이 되어가는 나를 지켜보며 옛날 생각이 나더구나.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가 시장에서 일을 하다 손가락을 크게 다친 적이 있었지. 그때 아들이 세상에 어떤 의사라도 어머니 손가락만 고쳐준다면 돈은 어떻게 해서든 만들겠다고 소리치면서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구나. 그때 이 엄마는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도 더 든든함을 느끼고 아들을 지켜주는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했었단다. 그런데 이렇게 몸이 아파오면서 아들에게 짐이 되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구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과 떠나는 여행을 준비하고 싶어 이렇게 여행을 제안하였다. 여기 여행사 선생님께서도 반대를 하였고 주위에서도 너무 위험하다 하였는데 아들과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걸어보고 싶은 생각에 강행을 하였단다. 그리고 여행사 선생님은 직접 병원에 전화를 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병원 인근 산책로만 코스를 잡아주셨단다. 만약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절대 남을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모든 것은 이 엄마가 원해서 한 것이고 아들과 떠나는 마지막 여행이 되었으면 한다. 이 편지를 다시 내가 직접 찾아가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지만 만약을 위해 이렇게 글로 적어본단다. 아들아, 엄마는 네가 아들로 와줘서 너무 고맙고 행복했단다. 다시 선택을 할 수만 있다면 다시 나의 아들로 와주겠니? 아니, 그때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너의 꿈을 원없이 펼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겠구나. 아들아, 사랑하고 고마웠단다. 편지를 읽고 저는 충격과 동시 도대체 딸이 결혼까지 생각하게 만든 이 남자가 더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다시 사무실을 예고 없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하나 여행사에서 근무 때 왜 스페인 노부부를 빼돌렸는지?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책상에서 600페이지 분량의 기획안과 건의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 내용을 다 읽기도 전에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여행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기업 여행사에 취직을 하고 업무를 보는 중에도 꿈을 펼치기 위해 여러 기획안과 건의를 회사에 올리며 업무에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페인 노부부의 여행 스토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70대 노부부는 자식들을 다 독립시키고 평온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자식들이 재산 분할 문제로 서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부부는 충격의 재산을 사회복지 시스템에 기부를 하고 생을 스스로 마감하려고 시도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한국 관광객이 그들을 발견하고 구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얻은 생명으로 마지막 여행지가 되어줄 한국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사연을 알게 되었던 이 남자는 이 노부부의 삶의 의지를 다시 살려드리는 여행을 기획하였고 그 내용으로 회사에 엄청난 건의를 올렸다고 합니다. 상품의 내용은 다시 시작되는 사람들 한강의 기적을 보여주는 소소한 여행지 투어와 함께 삶의 의지를 살릴 수 있는 한국 입양아들의 시스템 견학 등으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획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회사 규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두 여행사에서는 아예 그런 사연을 미리 공모하여
별도의 여행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자고 건의를 하였는데 회사는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상품을 묵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으로도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사람들의 사연을 공모하였고,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어가는 중에 바로 위에 상사가 자기가 기획한 여행 상품이 미달되었으니 미달 인원을 이쪽으로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사연을 성의 있게 쓰신 고객님을 생각해서라도 절대 그 말을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못인 줄 알면서도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이 남자는 여행을 고객의 사정에 맞추는 찐 여행 상품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아이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뜻이고 의도는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돈이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도 지키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남자는 이제까지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풍족한 집안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유아용품을 수입, 수출하는 중견기업의 사장이었고, 어머니 또한 유명 쇼핑몰의 CEO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분 다 경제생활을 하셨던 관계로 교육은 매우 우수한 수준의 교육을 받아 주위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할 때까지 가족의 그리움이 너무 커져서 대학은 부모님이 계시는 한국에서 다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미국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와야지 한국에서의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하시면서 강제로 미국에 남아 공부를 더 하시기를 원하셨죠. 저도 그때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상황으로 저도 부모님께 대학 들어가기 전에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부모님들도 좋다고 하여 생애 처음으로 가족 모임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은 유명한 여행사의 상품으로 VIP들이 가는 여행 코스로 6일간의 코스였습니다. 첫날부터 저희 가족은 행복한 여행의 지속이었어요. 프랑스 파리 거리를 걸으며 어머님은 왜 프랑스가 패션의 중심이 됐는지 다시 한번 느끼신다고 연신 좋은 말로만 하루를 채우셨고, 아버님은 이런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면 참 좋겠다는 푸념 아닌 푸념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그렇게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를 돌아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일주일 전에 우리 가족은 여행에 아쉬움이 남아서 인지 아니면 유학을 가는 저에게 추억을 남겨주시고 싶어서인지 경기도 가평의 펜션으로 급하게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이 너무 좋아 장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심정이라 기쁜 마음으로 동참을 하였고, 그 기쁜 마음은 정말 감동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경기도 가평, 한국 사람이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저의 부모님께서는 90년대 대학 생활 때 이후에는 경제활동을 이유로 다시 찾지 못한 추억의 장소였던 겁니다. 첫날 밤 저희 가족은 삼겹살 바비큐의 근사한 맛을 느끼며 가평강 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해외여행도 가족이랑 가니까 너무 좋았는데 왠지 여기에 오니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해지는 느낌이 드네. 당신은 어때? 어머님께서는 웃으면서 당신 대학생 때는 정말 사고뭉치였는데 하시면서 웃음을 보이셨어요. 이런저런 추억 이야기를 나누시는 두 분 가운데 저는 슬며시 아버지의 손을 잡아보았지요. 눈여겨보지 못해서 몰랐어요. 아버지의 오른쪽 검지손가락에 손톱이 있어야 할 자리에 뭉퉁하게 잘려 있었어요. 아버지 이거 왜 이래? 하고 물으니 아버지는 웃으면서 말씀하셨죠.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무역회사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샘플 물건을 직접 운반하다 짐을 놓여서 손가락이 끼었다고. 아들에게 보이기 그래서 몰래 숨기면서 살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버지의 손가락이 이렇게 된 것이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이고,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과 더불어 아버지의 손을 내가 창피해야 할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는 의문으로 잠시 멍해 있었어요. 저는 더 부모님에 대해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말을 했죠. 저 방학 때마다 한국 올 거니까 한국 여행 꼭 시켜주는 것을 약속해달라고. 부모님들은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 보니 방학이 되어도 현지 생활에 지쳐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고 졸업을 하고 박사 학위까지 6년째 미국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저에게 정말 힘든 소식이 전해졌죠. 부모님 두 분의 부고 사유는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였습니다. 저는 당장 학업을 미루고 한국으로 들어와 믿기지 않는 부모님의 장례를 치러야 했죠. 정말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변호사의 재산 상속, 피해자의 합의, 어머님 사업의 정리, 아버님 사업의 인수인계. 이 모든 일들이 단 3개월 만에 추진되고 정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맹한 정신으로 간간히 버티는 삶으로 살아갈 때 부모님의 재산에서 눈에 들어오는 문서가 보였지요. 가평의 땅 문서, 낯 있는 주소, 유학을 가기 전 마지막으로 가족이 함께하였던 가평 펜션이었지요. 저는 바로 차를 몰고 가평으로 갔죠. 제가 유학을 가기 전 펜션 그대로의 모습을 지키고 있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알고 보니 펜션을 관리하시는 분도 따로 있으셨더라고요. 그분의 말로 부모님께서 생존 당시에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같이 오셔서 청소도 직접 하고 꾸미는 것도 직접 하셨다고 하시면서 아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낸 장소이고 앞으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장소가 될 거라고 하시면서 엄청 애정을 쏟으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쏟아지는 눈물을 한참 토한 후 부모님의 정성을 느끼고 싶어 펜션을 둘러보게 되었지요. 그렇게 한참을 둘러보다가 한 방에 들어 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방에는 온통 저의 사진과 제가 사용하였던 의자, 책상 모든 물건이 저의 물건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마치 저의 모든 일상을 하나하나 저장하기 위해서 마련한 방 같았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여있는 노트가 보였습니다. 펜션에 오실 때마다 적어 놓으셨던 노트라 추측이 되는 노트였어요. 책상에 앉아 노트를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노트는 유학 전 펜션을 다녀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들께서 합의 하에 이 펜션을 매입하고 나서부터 일정이 쓰여 있었어요. 아들아, 네 아빠가 이 펜션을 구입하자고 너무 쫄라서 이렇게 막상 구매를 하였는데 너를 위한 공간보다 우리를 위한 공간이 되어버린 것 같구나. 네가 유학을 가기 전에 아버지의 손가락을 물었을 때 나는 정말 가슴이 내려앉았단다. 그 손가락은 아빠의 정말 아픈 손가락이었으며 주위의 어떤 누구도 감히 네 아빠 앞에서 손가락 이야기를 하지 못했단다. 그 이유가 다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였는데 네가 그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자랑스럽다고 한 이유로 완전 달라졌지 뭐니?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을 나에게 보이면서 이게 징그럽지 않고 자랑스러워? 하며 묻는 거야. 나는 장난으로 당신 얼굴이 징그럽지 하면서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정말 놀라고 있었단다. 아빠는 그 후로도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보이면서 내가 이 손가락으로 이 멋진 아들을 키워냈어 하면서 자랑도 하고 다니시는 거야. 참 웃기지? 그래서 나는 이 펜션이 너무 좋단다. 네 아빠를 변화시킨 이 장소로의 여행을 한 시간들 모두 너무나 나에게 소중한 것으로 되었단다. 앞으로 우리가 이 장소에서 어떤 추억을 만들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갈지도 너무 궁금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어떤 인연을 만들어 갈지도. 그래서 요즘 느끼는 거지만 사람은 역시 추억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단다. 위 내용에 이어 오늘은 어떻게 꾸몄고 회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때 마음을 먹었어요. 사람이 추억하는 여행,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여행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저는 이 남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짠한 마음과 동시에 이제까지 이 남자를 오해하고 조사를 하였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지요. 하지만 그래도 딸아이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모질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 가람이라는 여자 알지요? 네, 가람씨요. 알고 있어요. 우리 봉사 단체의 홍보 책임자인데요. 내가 그 처자의 아빠 되는 사람인데, 봉사 단체라고 하면 나도 모르는 일인데 어떤 봉사 단체를 말하는 겁니까? 아, 그러셨군요. 아버님이셨군요. 저희 봉사 단체는 은퇴하신 어르신들의 지혜와 노하우를 젊은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배움의 단체예요. 저는 고문으로 있고 가람 씨가 거의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임인데 정말 모르셨어요? 그리고 보니 가람 씨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자신의 아버지는 배울 점이 너무 많은 아버지이고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긍정을 발휘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그 긍정의 힘을 전달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셨고 광고를 오래 하셔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뛰어나시다고. 끝을 흐리는 것이 꼭 지금의 저와는 다른 사람이라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는데 딸아이와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 맞나요? 남자의 대답은 저는 아직 사람이 되어가는 중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부끄럽지만 무엇인가 뚜렷하게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부족함 투성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따님과의 관계를 허락하신다면 저는 반드시 아버님에게 사람이 되어가는 그리고 완성하는 사람으로 보일 때까지 아버님과 따님 곁에 있겠습니다. 저는 바로 딸아이를 호출하였고 딸에게도 물었습니다. 이 남자 믿고 평생 같이 할 자신 있냐고? 딸아이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저 또한 아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느껴져요. 그래서 아빠가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고 싶었는데 제 마음에서 이 남자에게 믿음을 줘도 될 거라 자꾸만 시키는 것 같아요. 저 부끄러운 딸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할게요. 저는 남자와 딸을 한참 바라보고 난 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빠에게 부끄러운 삶을 보여주기 싫은 것보다 사람이 되어 너희들 2세들을 사람답게 사는 사람으로 키운다고 약속하거라.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장시간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저 사위를 절대로 재력을 보고 수락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 영향은 있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60이 넘어서도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네요. 혹시 여러분들은 정의할 수 있나요?